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틀 전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세계 금융권이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었죠. 빠른 국채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갑자기 커진 시점에서 앞으로 미 연준은 어떻게 대응하고 상황을 끌고 갈 생각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중에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나온 FOMC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기준으로 어제. 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부각됐는데요. 게다가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도 많이 늘어서 장기국채 금리 상승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국채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특히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집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나온 발표 내용 자체는 크게 특별할 게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특별할 게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대부분이 예상한 것처럼 기준금리 변동도 없었고 채권 쪽에서도 크게 특별하게 여길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가진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채를 더 매수해서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좀 막겠다거나 그런 언급은 없었다는 거네요. 일단 시장 개입 안 하고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네. 지금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정도였어요. 그럼 오늘 내용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 말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복잡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내용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약간씩 바뀌는 측면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과는 특별할 게 없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변화가 있다 이거네요. 네. 지난 영상에서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률을 잘 관리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게 중앙은행이 가진 주요 정책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원래 물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 연준은 실업률에 더 무게를 두는 추세라고 했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미 연준이 강조한 내용도 완전한 고용 달성과 장기적인 2%의 물가 안정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언급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미 연준이 말하는 완전 고용의 의미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수치인 실업률 3.5% 정도를 달성하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매달 최소 800억 달러씩은 국채도 사들이고 MBS라는 모기지 증권도 매달 최소 400억 달러씩 계속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을 계속 더 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완전 고용에 준하는 3.5%의 실업률 달성에 물가 2% 이상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지금의 제로금리라는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큰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죠?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서 말이 많은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사실 시장의 그런 우려감만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수치를 보여주게 되면 미 연준이 항상 시장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때 되면 움직일 거니까 설레발치지 말라는 그런 말 같네요. 네.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이나 우려감만으로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회의 결과만 봤을 때는 미 연준이 지금의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니까 크게 특별할 게 없는 회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회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숨어있는 내용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점도표에서 예전하고 바뀐 다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점도표라고 하면 어떤 내용의 분포를 나타내는 건가요? 간단하게 점도표가 뭐냐면 FOMC의 위원들한테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개별 의견을 묻는 설문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은지, 그리고 언제쯤 올라갈지 같은 기준금리의 인상폭하고 그 속도를 묻고 답한 걸 점으로 표시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 결과에서는 알 수 없는 위원들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점도표 같은 경우는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표되는 건 아니고 3, 6, 9, 12월 달에서 1년에 4번만 발표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참고적인 내용이니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석 달 전인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하고 이번 3월 달에 나온 점도표를 서로 비교해서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개월 만에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나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우선 작년 12월에 나왔던 첫 번째 점도표를 보실 건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세로축은 기준금리를 보여주는 퍼센테이지를 표시한 건데요. 그리고 파란색 점 하나는 위원 한 명의 의견을 표시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위원들도 파월 의장의 말대로 전반적으로 2023년까지는 지금의 제로금리 수준인 0에서 0.25%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 한 명의 위원만이 내년도에 첫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5명의 위원은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개중에서는 금리 인상을 제일 높게 보고 있는 위원은 기준금리가 1에서 1.2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12월 달에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위원들은 2023년에도 금리를 안 올릴 거라 보고 있었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위원들은 파월 의장의 말대로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나온 새로운 점도표를 보실 건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이 2021년인 올해까지는 3개월 전 의견하고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바뀐 점이 올해는 4명의 위원이 내년도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시청자분들은 꼴랑 4명이라니까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꽤나 큰 수치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반수 기준으로 봤을 때 4명이면 적은 건 아니죠. 그리고 현재 미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다른 7명의 위원은 2023년 내에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화면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1%대 기준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1%대 이야기를 한다면 2022년부터 올린다던가 아니면 2023년에 몇 차례 올린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더 많은 위원들이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라고 보는 위원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점도표를 통해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앞으로 6월달은 어떻게 바뀔지 벌써 궁금한데요. 사실 점도표 자체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부 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는지 같은 그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 연방 기금금리의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연말인 2022년 말에 첫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2023년에 들어서는 추가로 2번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보면 연방기금금리의 선물 시장에서 예측했던 전망들이 많이 맞았었고 더 정확했었다는 점도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회의를 통해서 봐야 될 두 번째 부분은 은행의 SLR이라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미 연준의 규제 완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요.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은 뭐냐? 간단하게 보면 은행들이 가진 총 자산에서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정도 수치로 유지해야 된다는 규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새로 생겨난 규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은행인데 현재 1억의 총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5%라면 은행은 1억의 5%인 500만 원을 자기 자본으로 보유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1억 원어치의 국채를 더 매입하게 되면 총 자산은 국채까지 포함해서 2억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자기 자본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비율을 맞춰서 같이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총 자산 규모에 맞춰서 자기 자본도 늘려야 된다는 규제가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에 금융위기까지 겪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규제 내용을 은행들한테 적용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작년 4월에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미 연준이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완화시키는 내용은 은행들이 국채를 사면 그렇게 매입한 국채를 총 자산 규모를 계산할 때 빼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SLR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네요. 국채를 투자하면 자산 규모가 커져도 비율 계산할 때 포함을 안 시키니까 은행은 자기 자본을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지자 은행들한테 국채 좀 많이 사라고 국채를 사기 쉽게 규제를 완화해서 판을 깔아준 건데요. 이 말은 결국 은행들이 자본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국채 매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예요. 미 연준은 코로나 이후로 은행들한테 대출도 늘리게 하고 국채 매입도 늘리게 하려고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규제를 완화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 연준이 규제를 완화시켜주니까 은행들은 자기 자본의 추가 증가 없이도 대규모의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게 됐는데요. 알려지기로는 현재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규모만 2조 달러에 이르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 31일이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의 면제 만료일이 됩니다. 그럼 그 완화 조치가 3월 말까지였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번 SLR 완화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5천억 달러 이상의 국채가 단기간에 국채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미 연준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연장하지 않으면 기존의 코로나 위기 동안에 은행들이 사들였던 국채 물량이 4월 1일부터는 총 자산으로 같이 잡히는 거니까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을 같이 높이든지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던 국채 물량을 쏟아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국채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국채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돼서 지금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파월 의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온 기자회견에서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의 연장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3월 말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니까 물어봤겠죠.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조만간에 별도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만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은 미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완화 조치 기간을 미룰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미룰 거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연준은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6.5%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종전의 예상이 4.2%였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제성장 전망치를 이렇게 높게 잡았으면 통화정책은 지금의 완화정책에서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성장 전망치는 높이면서 통화정책은 계속 완화시키는 쪽으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모순된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평가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발표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게 결과로만 봐서는 딱히 평가할 게 없는 내용인데 또 세부적으로 봐서는 복잡한 사안이 숨어있는 내용이라 같이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향후 시장 흐름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일부 기사를 보면 뻔한 결과일 것 같은 FOMC 회의 결과보다 오히려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 위원들 의견이 반영된 점도표의 변화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오늘 내용에서 알 수 있겠지만 경제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경제 정책도 이에 대응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정책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